오늘 발표 자료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우 쌤 나오셨습니다. 네.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를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기우 그 발제자 인하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PPT를 가지고 왔긴 한데, 우선 정말 중요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우리나라 전공들이 다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전공을 이렇게 융합적으로 보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특히 지역 방송, 언론과 제가 이렇게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90년대에 한 번 뵌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뵀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놀란 측면도 있고, 또 새롭게 공부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가볍게 제가 왜 이쪽 분야를 저는 주로 직접민주주의,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 또 정치개혁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특히 지방자치를 왜 평생 전공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건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85년에 민스타에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 한 3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그래서 아주 전원 생활을 하겠구나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갖출 거 다 갖춘 아주 대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란 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방에 살 수 있게 된 것을 엄청나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 이게 정말 이런 자부심, 또 애향심, 이런 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산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제가 지방자치 공부하겠습니다. 논문을 지방자치 쪽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함께 세계에서 가장 지방자치가 발달돼 있다고 하는 스위스에 초창기부터 이렇게 좀 접근을 했는데, 이쪽에는 국민들이 이 국가가 나에게 뭘 해주는 이걸 요구하기보다도 내가 바로 국가다 하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그때 뵌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것도 바로 지방자치 또 직접민주주의 이런 데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평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언론하고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좀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제가 지방자치를 전공할 때는 한국의 지방자치를 부활하겠다는 말도 없을 때였는데, 지방자치를 91년에 부분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방의 신화창조라고 해서, 제가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있을 때 8가지 사례를 가지고 책자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이 전부 다 그전에는 뭘 개혁을 한다 이러면 중앙정부에서 뭘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하다라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때부터 개혁이 지방이 바뀌어서 나라를 바꾸는 그러한 계획들이 한 가지씩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던 거, 지방에서 나서가 뭘 하겠냐, 국가도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이 나서니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나라 전체가 바뀌고 또 다른 나라에까지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적어 놓은 사례들이고, 특히 화장실 같은 거는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한 지방이 바뀌니까 수원을 비롯해서 전국이 바뀌고, 또 이것이 국가의 화장실을 바꾸고, 이것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의 화장실을 바꾸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그런 사례, 전자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이상이 뭘까? 그래서 이제 이게 독일이 원래 군국주의적이고 굉장히 관료주의 국가입니다.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위기에 닥쳤죠. 그래서 이제 그때 국가개혁을 정치개혁을 담당한 사람이 프라이헤른 폰 운트 춤슈타인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독일이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깨졌을까, 망했을까 반성해 보니까 이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리고 관료들은 무사한 일에 빠져 있다. 이것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 처방이 지방자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을 신뢰하고 주민을 지방의 일을 처리하는데 맡겨야 된다. 이것은 강제로 맡겼습니다. 안 맡기면 벌금을 매겼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을 길러내고 또 관료주의를 극복함으로써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자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이상에서 출발했습니다만은 잘 안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방과 주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방자치 제도가 굉장히 헤맵니다. 지금도 뭐 이번에 작년에 그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러지만 매우 이 지방에 대한 불신에 뿌리박고 있는 그러한 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뭐 이게 참 말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지방자치를 세게 하면 분권이 많이 된 거고 지방자치를 약하게 하면 분권이 안 된,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강도를 표현하는 게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일을 하면 지방분권이 많이 된 거고 또 그 일을 처리할 때 중앙에서 지시하고 간섭을 많이 하면 그건 이제 중앙집권적이고 지방에서 재량의 여지가 많이 있으면 그게 지방분권이다. 그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사무가 많을 것, 그 다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중앙의 개입이 없을 것 또는 적을 것, 이것이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지방분권을 약화시켜서 중앙집권으로 하는 그런 체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 지방분권인가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살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고 그건 통계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 도표에 보면 그 위에 있는 도표 저게 유럽 그 지역위원회에서 만든 도표인데 이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그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고 이제 왼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중앙집권화 될수록 분권이 덜 될수록 국민 소득이 적은 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국민 행복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그 관계가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그 르네 프라이 교수, 이제 스위스 바젤 대학의 그 총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만났더니 제가 첫 마디가 이런 물었어요. 스위스가 왜 잘 삽니까? 이런 물었더니 이 지방끼리 지방에서 그 지방 문제를 결정하는데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나라가 못 살면 이상하지 않느냐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분 동생이 이 브루노 프라이 교수인데 이분 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죠. 근데 이분이 지방 분권이 많이 될수록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지더라 하는 걸 이제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나라죠. 그래서 이 국민 행복도도 OECD 37개국 중에 35위, 우리의 성적표죠. 매우 초라한 것인데 이게 이제 바로 그 지역 문제를 그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함으로써 그 주민의 이 요구에 맞는 거죠. 취향에 맞는 거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반대가 되면 외부에서 만들어지면 실정에 안 맞고 요구하는데 안 맞기 때문에 행복하기 어렵다 하는 걸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럼 뭘 기준으로 지방분권을 할 것인가? 뭐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이제 그동안에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이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걸 광역에서 하지 말고,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건 기초에서 맡기고, 또 광역에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광역에 맡겨라. 그러면 국가는 광역에서조차 할 수 없는 것만 해라 하는 이제 대원칙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 이렇게 보면 많은 업무들이 우리나라의 시도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는 그런 칸톤이나 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그다음에 경찰 문제, 문화, 또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미디어, 이런 것은 연방정부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조차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법, 미디어법, 이거는 연방에서 정하면 곧 관할 위반으로 위헌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분권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도 연방정부에 없는 거죠. 이런 정도로 이제 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만 불 시대를 넘어서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 이게 이제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면 지방 분권을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 않고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고 정치인들이 이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엘빈 토플러였죠. 이분의 제3물결의 정치, 신문명의 창조죠. 원래 먼저는. 근데 이분의 이 때문에 또 이제 한국을 위해서 쓴 책이 있죠. 보고서죠. 그래서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 이런 책을 우리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 2001년에 쓴 책인데, 여기서 중앙주권적인 이러한 체제, 국가 형태는 이 저개발 시대, 개발 시대, 이때는 효과적이었지만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서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26년이 지났습니다만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거의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 발전을 위한 이 시대에 맞는 시대적인 요구에 상응하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 이제 방송하고 관련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말로 지방 방송은 끄라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획일주의를 상징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방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 방송을 켜라, 이렇게 해서 다양성을 확보할 때 국가의 경제도 발전하게 되고 이제 국민 행복도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make difference 하면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뭔가 다른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지방방송은 끄라 하는 의식이지 않느냐, 이것이 중앙집권적인 획일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이란 게 뭐냐, 저는 저 방송법을 보고 지역방송발전특별지원법에 지역방송이 뭐냐 하는 정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방송을 지역방송이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지방분권을 또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서울도 지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를 바꿔야 제대로 지역방송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지역방송은 이 방송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방송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서울도 지역방송이고 서울도 지방이라고 봐야 전국이 함께, 전국의 지역이 함께 이 지역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전국 방송은 왜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방송의 정의를 이 서울 이외의 지역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경찰 같은 경우도 뭐 서울지방경찰청이죠. 그래서 서울도 지방이다 하는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과 지역 언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데, 뭐 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 지역 언론은 아까 그 인사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혈관과 같은 정맥, 동맥, 모세혈관과 같은 정보와 담론을 운반하는 배달자 역할을 한다,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음에 지방 분권은 뭐 지방 주민들의 시청률, 지역 방송에 대한 시청률은 곧 지방 분권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의미를 가질 때 지역 방송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광고도 거기에 비례해서 따라붙게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저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그 방송의 사무 체계, 이거는 이제 이 방송법,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등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저로서는 자주 보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보면서, 아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법에서는 이 중앙의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모든 걸 맡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시도에는 위임사무로 맡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돼서 사실상 국가가 전국의 뭐 지역 방송을 포함한 전국의 방송을 이렇게 통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중앙 집권적인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살펴봤듯이, 뭐 스위스는 이제 입법권은 연방에 있습니다. 원체 나라가 작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입법권조차도 연방 정부였고 다 지방 정부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정, 뭐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감독까지 전부 다 이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장 분권적인 분야여야 할, 또 지역민의, 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화에 관련된 이러한 법이 뭐 어느 법보다도 중앙 집권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는 데서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는 이 전국적인 방송 범위를 가진 방송, 거기에만 관계해라. 그래서 이 명칭도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중앙방송통신위원회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방송에 대한 부분은 이 문화국권을 가진 시도의 업무로 하는 게 맞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상파이기 때문에 뭐 시도에서 관할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면 거기서는 뭐 이것도 독임제 기관에 맡기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 권력 남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도방송통신위원회로 해서 그 지역 방송에 대한 권한은 시도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언론과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지방분권과 지역 방송이 선순환 구조, 한 가지가 발전하면 다른 것도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상생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지방 분권도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방송도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